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네, 저희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도가, 도리와 덕성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는 춘추 전국시대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가 탄생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주나라가 있었어요. 이 주나라는 천자를 모셨는데 이 천자의 패권이 약해지자 전국 제후들이 우후죽순 일어났어요. 그래서 춘추 5패가 됩니다. 제후국 중에 5제후가 경쟁하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시대가 생기는데요. 전국 칠웅이라고 하더라고요. 춘추 시대까지만 해도 천자를 모셨는데 전국 시대는 이제 천자의 지위가 사라져요. 스스로 왕의 칭호를 부여해서 국가라는 것을 이룹니다. 7개 국가로 압축이 되고요. 그 7개 국가가 진, 한, 제, 위, 조, 연, 초 나라입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불안한 삶 속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전쟁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생존과 실용이 앞서서 더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해요. 그때 나온 사람들, 위대한 스승이 바로 노자와 공자입니다. 노자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춘추 시대 초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름은 이이라고 하고요. 젊은 시절 주나라에 천자를 섬겼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춘추 시대만 해도 그 천자를 섬겼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작은 간직을 맡았습니다. 그 간직이 뭐였냐면 지금의 국립도서관에 해당하는 수장실에 문서를 관리하는 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에 있으면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조리 다 읽고 그 다음에 사색하고 지혜를 쌓았을 것으로 상상이 돼요. 그래서 그의 지혜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자가 이 노자를 찾아와서 얘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와요. 요게 좀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음. 노나라 군주의 명을 받은 공자는 주나라 예법을 배우기 위해 사절로 낙양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노자를 만났다. 노자는 80대가 된 노인이었고 공자는 30대 초반이었다. 공자가 공손한 태도로 노자에게 예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노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높이 평가하는 요순시대의 성현의 예, 그것을 말했던 이들의 기와 뼈는 이미 썩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그들의 말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군자는 때를 만나면 수레를 몰고 거들먹거리지만 때를 만나지 못하면 티끌처럼 누추하게 떠돌아다니게 될 뿐입니다. 내가 듣기로 진짜 훌륭한 장사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물건은 깊이 감추어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덕이 있는 군자의 얼굴은 마치 어리석은 듯 보이게 됩니다. 당신은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있어 보이는 얼굴빛과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는 모두 당신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속뜻은 이렇다라고 최 사장님이 말을 하고 있어요. 노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말한 거라고 합니다. 너는 세상 구한답시고 여기저기 얼굴 알리며 돌아다니고 있는데 진짜 능력자들은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다.
그리고 너 교만하고 욕심 많아 보이니까 앞으로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공자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 속뜻을 알아채지 못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자는 노자와 헤어져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용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음을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다. 오늘 노자를 보며 마치 용을 본 것만 같았다라고 하며 그 노자를 칭송하고 있거든요. 즉, 역시 공자는 그 노자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었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노자가 말한 것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릇이 컸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추시대 말기 주나라가 급격히 쇠퇴하자 이를 한탄하며 간직에서 물러나 은둔의 삶을 선택을 해요, 노자는. 그래서 이 성문에 빠져나갔을 때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 윤회가 소를 타고 오는 흰 수염의 노인이 범상치 않음을 알아보고 한 말씀만 남겨달라고 간곡히 청하고 그 자리에서 노자가 5천자를 써주었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도덕경이라고 합니다. 노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는 뭐냐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은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최진석 교수님은 이 도는 세계가 존재하는 형식이자 자연의 운행 원칙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최 사장님은 우주의 질서, 우주가 운행하는 근본 원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는 우주의 법칙과 질서고 덕은 그 도의 본질이 반영된 인간의 마음, 인간의 내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도의 버마 일여와 같아요. 그러니까 도가 인간 내면에 반영된 것이 바로 덕이다. 즉, 자아와 우주가 하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노자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도와 덕이 사라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주시했고요. 인의 예가 사회에 장려되고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 사회에 어짐, 의로움, 예절이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의 예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어요. 저는 이 노자 사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페이지 277페이지에 인간은 자기만의 것을 고집하지 않는다. 재산이든 지식이든 권한이든 그는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이에게 내어놓는다. 공자는 이러한 행위가 역설적이게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게 되는 행위라 말한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모이고 진실한 관계망 속에서 그의 삶은 더 풍요로워진다. 노자는 이것을 하늘의 도라고 말한다. 버리고 내려놓는 것, 움켜쥐었던 손을 풀고 모든 것이 그저 자신을 거쳐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도이고 성인의 덕이다. 우리가 이와 같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싸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노자 사상의 이 도를 구현하는 행위 방식이 무위입니다. 이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연의 본성 그대로 그냥 하게 내버려 두는 것, 이게 바로 무위거든요. 이렇게 자연의 본성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이뤄주는 방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똑치님께서 그 신영복 박사님의 공부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요거랑 좀 겹치는 게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신영복 선생님 그 북콘서트를 보다가
공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정의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단 이제 이 정의만 해주신 건 아닌데, 근데 제가 귀에 쏙 들어왔던 말이 공부는 자신의 완고한 틀을 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를 확장하려는 것도 있지만, 제 나름의 또 가지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 깨지 못하는 것들을 또 깨가는 것이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똑서님은 이게 그 신영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공부의 어떤 그 정의와 무의 개념이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어떤 의미로 물어보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완고한 틀을 깨는 과정이 공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인도 자기만의 것을 고집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결국엔 자기만의 것을 고집하지 않는 건 자기만의 틀이 없는 거죠. 그걸 계속 깨어나가는 사람이 성인인 것 같고 결국엔 이런 자기만의 완고한 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맞아요. 이와 같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것이 확고하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 본성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 이게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게 그와 같은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제는 공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는 짧게 네. 한번 훑어볼 텐데요. 공자는 정확하게 태어난 연도가 있어요. BC 551년에서 479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의 나이로 하면 73세에 돌아가신 건데 엄청 과거를 돌아보면 오래 사신 거죠. 그때 당시에 평균 연령이 아마 4, 50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사셨었고, 그 다음에 주나라의 제후국 노나라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름은 공구라고 하고요. 근데 정말 존경스러운 게 엄청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런 위대한 스승까지 되셨더라고요. 우선 태어난 건 사생아로 태어나셨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거친 일을 했어요. 거친 일이 뭐냐면 창고지기, 축사지기 일을 하며 생활을 근근하게 이어가요. 그런데도 틈나는 대로 주나라의 관제와 예법을 공부하며 이를 발판으로 세상에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30세가 됐을 때는 이제는 자기가 가진 공부의 역량이 제자를 양성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노나라에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학교를 세워서 많은 제자를 양성을 합니다. 32세 때는 제가 아까 읽었던 그 군주의 지원을 받아 낙양으로 시차를 가게 되고 노자와 만나서 예에 대해서 논하는 그 시기가 왔고요. 35세에는 노나라 내란을 피해 제나라로 떠나고 40세에서 50세는 잠시 노나라에서 간직을 맡아요. 그리고 50세에서 68세까지 주유열국, 그 유명한 주유열국 14년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나라를 한번 정치를 실현해보자 했지만 그런 왕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후학 양성에 몰두를 합니다. 공자 사상의 핵심을 한마디로 하면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이 뭐냐면 인간이 취해야 할 궁극적 지향점이자 심오한 인간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보다 그 다음 말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즉 피부와 피부가 닿는 거리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인간 사이의 실천 동목 이 바로 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관계를 잘 하려면 지켜야 하는 선들이 있잖아요. 그 선들에 대해서
인의에 대해서 아주 풀어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실천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네네. 공자의 생애에서 공자가 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어쨌든 맞아요. 이 예.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 세우고 싶은 사람이었고, 그 14년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공자를 등용해주지 않은 음, 거잖아요, 결국은. 몰라봐 맞아요. 준 예. 거죠. 어,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공자는 왜 아무도 나를 등용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틀들을 나만의 그런 방법들을 다 연구해서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써주지 않아.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맞아요. 와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지금 후세에 우리가 계속 논할 수 있는 이 유명한 철학자로 남을 수 있었던 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 맞아요. 당시에는 뭐 이렇게 관리로 등용되는 게 더 잘 된 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관리로 오히려 등용이 안 돼서 후학들을 많이 양성하고 자신의 그런 철학들을 더 공고히 해가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건 예. 결국은 잘된 일인 거란 생각이 들면서 우리 삶에서도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 당시에는 이게 정말, 이건 잘 안 된 거야. 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지나고 보면 내가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막 너무 좋다 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안 좋은 결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약간 그런 생각이 요 공자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음.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네. 더 살아보면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요? 어, 이제는 판단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음, 음, 그냥 받아들이는 거. 네네. 그다음에 네. 공자와 노자의 차이를 보면 이게 노자는 우주 전체의 근본 원리와 그것의 반영으로서 인간 행위를 다루는 데 비해 공자는 사회, 정치, 구체적 현실 속에서 인간 행위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노자는 도와 덕을 논한다고 하면 공자는 덕만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무의를 통해서만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자는 이 무의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개인도 사회도 바꿀 수 없다. 교육을 통해 인격을 성숙시키고 올바른 행위를 하도록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크게 보면은 도가는 탈속을 지향하고 있고 유가는 세속을 지향하고 있는데 서로 반대되는 거지만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우리 삶에 녹아들어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인간이 두 가지 욕구 다 있어서 그렇다라고 최 사장님이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때는 탈속하고 싶기도 하고, 또 세속하고 싶기도 하고, 또 세속적이면서도, 자연과 벗하면서 살고 싶기도 하고, 자연에 훌쩍 떠나고 싶기도 하면서도 이 세속적인 삶을 버릴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이 두 가지 욕구가 존재를 하는데, 이 도가 육아가 그걸 각각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데 지금까지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내려오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통점이자 한계점이 있어요. 도가 육아는 현세적인 관점이에요.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의 문제만 다루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참 신기하게요. 음,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아무도 그 사람한테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도가 육아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현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때 외래 종교가 유입이 됩니다. 그게 바로 불교인데요. 불교는 알다시피 우리의 그 현생 너머의 초월적인 세계까지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의 자극을 받아서 유학 스스로 사상 체계를 재정비하고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게 바로 신유학의 세계관인 태극도설이에요. 이 태극도설은 그 현세적인 측면을 넘어서 우주부터 시작해서 그 인간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따가 똑똑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결국에는 중국의 거대 사상은 버마 일여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부족한 버마 일여죠. 우리가 배달을 봤을 때는 굉장히 촘촘히 정말 이게 뭔가 유기적으로 사상의 체계가 깊이 있게 얽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중국의 거대 사상의 버마 일현은 약간 부족하고 미완성된 느낌이 있어요. 우선은 우주와 자아의 관계를 보면 노자는 도와 덕이라고 해서 도와 덕을 일치시키려고 해서 버마 일여라고 볼 수 있고, 공자의 그 사상은 그 부분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이게 후학들을 양성을 하면서 이 제자들이 점점 그 발전시켜 나가서 유가가 되고 유학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튼튼하게 사상을 만들어준 사람이 주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주돈이가 태극 도서를 가지고 옴으로 해서 우주와 자아가 하나다라는 원리를 설명을 해줘요. 그게 중국의 거대 사상이고 버마 일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똑서님에 이어서 제가 읽은 부분 간략하게 제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런 부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그 도가편 읽었는데 이번에 이 책을 전반적으로 이제 그 관통하고 있는 두 가지가 거대 사상하고 위대한 스승이잖아요. 그 네. 거대 사상은 이런 론의 사상이고 이제 위대한 스승은 이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노자와 공자가 나오고 또 뒤에 뭐 예수,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스승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런 분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했던 거죠. 결국 이 시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런 스승들이. 근데 제가 요 문구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되게 팬데믹이라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약간 경제도 흔들리고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긴 하지만 그 단어의 어떤 정의조차도 모호한 그런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한 5천 년쯤 지나면 이 시기에 공자와 노자처럼 뭐 어떤 거대한 철학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었다. 이런 철학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저는 이제 이런 상상이 들어가지고 그런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구가 좀 인상적이었고요. 도덕경에 대한 거는 똑서님이 앞에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자와 공자의 이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아까 똑서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노자는 약간 탈속에 그런 기반을 두고 있고 공자는 이제 세속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이제 조화를 이루었다. 이제 중국의 사상 체계에서 두 분이 조화를 이루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런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 최진석 교수님의 나홀로 있는 도덕경에서
이 공자와 노자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상적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공자는 인간을 미완성의 존재로 보고 이상적인 기준을 세우고 학습을 통해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존재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논어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 있잖아요. 하기시습지 불역코야라는 그게 가장 이제 이 대표적인 인간을 보는 공자의 관점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단히 뭔가 바꿔가야 한다.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니까. 근데 노자는 완전히 좀 반대의 개념이에요. 인간을 완벽한 완성의 존재로 보고 인간은 태초에 이미 완벽했다. 근데 본성을 조금 못 찾고 잃었을 수는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이 완벽한 본성을 회복해 가야 한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봤어요. 근데 이게 조금 무언가를 공자처럼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내가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행복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이미 완전한데 이것을 내가 뭔가 사유하고 뭔가 공부하고 이름을 통해서 나의 완벽한 본성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나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자신을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공자의 이론이나 이런 그런 사상이 조금 더 곽강을 받았다면 지금 현대에 와서는 노자의 사상이 조금 더 각광받고 있지 않나. 이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책에서도 최 사장님도 약간 노자 쪽에 노자 쪽을 지지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인상적이어가지고 제가 다른 책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주도니의 태극도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최 사장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똑서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노자와 공자가 너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론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형이상학적인 체계에 대한 사유가 부족했던 것을 지금 주돈이라는 그 유학자가 완성시킨 어떤 세계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에 대한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거 녹화 뜨기 전에 똑서님하고 스터디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이것도 어쨌든 우주를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간략하게 잘 드러낸 그런 그림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기 이전에 공부했던 바가바드 기타 책에서 인도 철학을 공부했었잖아요. 거기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삶과 죽음, 그다음에 이제 죽음 이후 아니면 우리가 여기 오기 전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사유가 깊었고 또한 그것에 대한 굉장히 체계적인 철학을 또 세상에 내놨던 거예요. 근데 그 시기도 지금 이 태극도설이 나온 시기는 1200년 정도예요. 근데 그 인도 철학의 베다가 나왔던 시기는 기원전 5000년이었나요? 굉장히 네네. 시간 차이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미 굉장히 옛날서부터 그 삶과 죽음에 대한 그들의 사유책이 굉장히 깊었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돈이가 말한 태극도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에서 이 텅 빈 동그라미가 우주의 최초의 상태, 무의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이렇게 그 까만색, 그 하얀색 동그라미가 있는 여기 상태가 태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태극은 만물의 근원이에요. 근데 무국과 태극은 같다. 무국이 태극. 그러니까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영향을 끼치면서 조화를 이룬다라는 의미이고 이 태극에서 실제로 만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에서 5대 원소를 언급하는데 그게 화수, 토, 목, 금 그리고 이게 오행이라고 표현하고 물, 불, 나무, 새, 흙이
이 세상을 이루는 5대 원소인 거예요. 여기서 이 하얀 동그라미가 인간과 자연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 밑에 동그란 하얀색 동그라미가 하나는 인간, 하나는 자연인데, 여기서 건도성남, 곤도성녀는 하늘의 도를 얻은 자는 남자로 태어나고, 그다음에 땅의 도를 얻은 자는 여자로 태어나서 이 음양의 조화로 만물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게 이게 이제 태극도설의 개념인데, 실제로 여기서도 이런 논의 사유가 유학에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실제로 아까 똑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기에 불교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론을 탄탄히 해주면서, 그다음에 도가, 유가, 불교가 융합돼서 전체적인 중국의 사상 체계를 좀 완전하게 이렇게 만들어 갔다라는 게 이 장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